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밤사이 법사위를 포함해 11개 주요 상임위 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민주당이 오늘 곧바로 일부 상임위를 열고 최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실제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사나흘이면 가능한 상황이 됐는데 여당이 아닌 야당이 국회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장까지 단독으로 선출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먼저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게 22대 국회의 첫 단추를 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바로 주요 상임위를 가동해 최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핵심 법안들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빨리 국회를 열어서 일을 하자는 집권 여당은 봤지만 법을 어겨도 좋으니 일하지 말자는 이런 집권 여당은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일하는 국회가 어떤 것인지, 실천하는 개혁 국회가 어떤 것인지 말이 아닌 실천과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부처를 상대로도 필요하다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거듭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법안 처리에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확보하면서 의석수를 앞세운 초고속 입법도 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21대 국회 전반기인 지난 2020년 7월엔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 주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사흘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은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신속 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 지정이나 본회의 직회부 등의 우회로 없이 최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밀어붙일 걸로 보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곧바로 과방위와 국토위 첫 회의를 개최했고 법사위는 내일 오후 2시에 첫 회의를 열어 곧바로 법안 심의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상병 사건은 이제 패스트트랙, 사실상 슬로우트랙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일소에서 올라오면 법사위에서 그냥 처리하고 본회의장 올리면 본회의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 몫의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오는 13일까지 마무리하지 않으면 단독 선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구성을 마치는 대로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26일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통해 공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바로 민주당 힘자랑에 거부권 명분이 더 견고해졌다며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일정을 모두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22대 국회도 파행이 예상됩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단독으로 잡은 국회 의사 일정은 모두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편파적인 의사 진행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당론으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의회를 장악해서 자기네들이 아픈 곳을 적극적으로 방어한다. 즉 대표적인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강하게 맞서야 된다. 국회 일정 보이콧 외에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을 상대로 여당이 쓸 수 있는 전략은 대통령 거부권 상실화입니다. 한 초선 의원은 야당이 국회법대로 하자는 입장이니 우리도 법대로 대통령 거부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향후 거부권 행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을 향해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거라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총 7번에 걸쳐 제2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또 한 번 거대 야당의 단독 추진과 대통령 거부권 정국이 반복될 전망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권익위는 어제 단 1분 30초짜리 브리핑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끝낸다고 발표했지만 저희 취재 결과 권익위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상당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원위원 15명 중 절반에 가까운 7명이 수사기관에 보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단 한 표 차였던 건데 먼저 강희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전날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최재형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위반 사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종결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실제 전원위에선 공직자인 윤 대통령에 대해 종결이 8표,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송부 의견이 7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종결과 수사기관 송부 의견이 한 표 차에 불과했던 겁니다. 김 여사에 대해서도 15명의 전원위원 중 종결이 9표, 수사기관의 이첩 송부가 각각 3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6명은 사건 종결 처분에 반대했던 겁니다. 복수의 전원위 참석자들은 JTBC에 이 정도 사실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었다. 대통령의 직무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명품백 수수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권익위는 그러나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에 대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최 목사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초 신고자인 참여연대는 핵심 쟁점인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덮어버렸다고 반발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8대 7로 종결됐고 김건희 여사는 9대 6으로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애초부터 내부적으로 이 사건을 종결로 결론 내리고 그 내부 검토 결과를 전원위원들에게 먼저 제시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위원들 중에서도 반대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유정아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통상 권익위는 사전에 전원위원들에게 내부적으로 검토된 결과를 참고 자료로서 제시합니다. JTBC 취재 결과 전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권익위가 2가지 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사자인 김 여사, 윤석열 대통령, 명품백을 준 최재형 목사에 대해 모두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하거나 혹은 김 여사에 대해서만 종결 결정을 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전원위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표결 전부터 사실상 사건 종결로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이 권익위 내부 검토안에 반발하면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닌지조차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한다. 명품백을 왜 받았는지 더 알아봐야 한다며 종결 입장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최 목사에 대해 각각 표결이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으로 이첩, 송부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온 겁니다. 전원위에 참석한 위원 15명 중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비상임위원 2명 외에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일부 위원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표결에 참석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 정승윤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 과후배로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한 강희연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권익위에서 종결 결론을 내렸지만 사실은 수사기관으로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했다는 건데 이 위원들 대부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임명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이 권익위는 신고 사건을 전원위원회라는 이 회의체에서 결론을 짓습니다. 전원위는 총 이렇게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 또 부위원장, 또 비상임위원 8명입니다. 국무총리나 권익위원장이 추천하기도 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촉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 이 현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로 구성되어 왔고 현재도 비상임위원 2명을 제외한 이 13명은 이번 정부 들어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어제 회의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하는데 반대 의견이 다수 있었던 건 현 정부 임명 인사들도 이 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네, 아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첩해야 한다는 게 또 3명이나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김 여사와 이렇기 때문에 이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해 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들을 내면서 종결하면 안 된다고 했던 건가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린 바와 같이 조사를 더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닌지
또 윤 대통령이 명품백 사건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이후 신고를 했는지, 이 권익위가 조사 시한을 연장하면서 6개월 가까이 조사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조사를 안 했는지 이런 지적도 나왔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선 이 정도 사실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또 대통령 직무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이 직무 관련성을 따져봐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왔다고 복수의 전원위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네, 이런 의견들이 반대 의견들이 나왔지만 어쨌든 표결에서 9대 6으로 또 8대 7로 밀렸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 권익위 결정을 두고 정치권,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을 내놨는데 여당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까? 우선 여당은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은 권익위의 판단은 판단대로, 또 검찰의 수사는 검찰의 수사대로 라며 지켜보자는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실 현장 조사를 당연히 했었어야 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내일 권익위 청사를 찾아서 항의를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강희연 기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권익위가 결정한 일이라며 따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오늘도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 권익위 발표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순방에 오른 뒤였다는 점을 들어 사전에 조율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권익위가 알아서 결정한 일이라며 따로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아시아 3국을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어제 김건희 여사와 함께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독립기념탑에 헌화를 한 뒤 국빈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먼저 열린 한 투르크 정상회담에선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이 담긴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대규모 에너지 플랜트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갈큐니시 가스전 4차 탈황 설비 기본 합의서와 키아니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 합의서를 기반으로 에너지 플랜트 협력을 촉진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플랜트 협력이 다시 시동을 걸게 됐다며 60억 달러 규모의 수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구상과 내년에 개최할 한 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대한 투르크메니스탄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그리고 그러한 취지를 담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순방 둘째 날인 오늘 한 투르크 비즈니스 포럼과 최고 지도자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 윤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에서 JTBC 김태영입니다. 권익위가 사건을 종결하며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왔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차질 없이 수사해 나가겠다며 중앙지검이 제대로 할 거다. 법리대로 하면 대통령실과의 갈등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상되는 반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잘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대로만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을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예상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 그리고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새로운 지휘 라인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는 한편 대통령실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 회복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것인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명품백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따로 보관 중이라는 명품백의 실물도 확인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은 아직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2차 주가 조작 때 김건희 여사가 가담했는지를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검찰이 2차 주가 조작을 주도했던 인물로부터 계좌를 개설하며 김 여사를 직접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사건의 주요 인물인 김 씨는 2021년 구속됐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을 주도한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구속된 직후 2011년 초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소개로 김 여사를 만나 주식 계좌를 만들었고 이후 관리를 해줬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이 만남 전에도 김 여사의 다른 계좌를 통해 주가 조작에 관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와 1차 주가 조작 주범인 이모 씨와의 만남에 대해서만 해명한 바 있습니다.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앞서 김 여사가 검찰에 낸 서면 진술서도 비슷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주가 조작 범행은 1차 시기와 달리 공소시효가 살아 있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한다면 김 씨가 진술한 만남이 이뤄진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번엔 동해 유전 개발과 관련해 JTBC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 16년 가까이 동해를 탐사한 호주 업체 우드사이드가 장래성이 없다는 이유로 철수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정부는 장래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회사 합병 문제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는 합병 직전 만들어진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여기엔 우드사이드가 탐사한 동해 지역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사업을 계속하기엔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게 이 보고서 결론입니다. 먼저 김한수 기자입니다. 정부는 우드사이드와 이미 대규모 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2021년 그래서 여기 이 지역에 약 과거 500제곱킬로미터의 4배 규모가 되는 2000제곱킬로미터의 대규모 3D 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액트지오사가 이 자료 등을 분석해 유망구조 7곳을 찾았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가 찾은 2022년 4월 작성된 우드사이드의 IER 보고서입니다. 다른 회사와 합병 전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들어있습니다. 한국 사업 분야에선 그동안 공개된 적 없던 탐사 지역, 대개와 집계가 나옵니다. 2008년엔 2D, 2014년엔 3D 데이터로 처음 확인했다며 2021년 두 곳에 대해 새롭게 얻은 3D 데이터도 분석 작업에 포함시켰다고 써 있습니다. 정부가 말한 3D 탐사 지역이 대개와 집계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보고서는 특히 두 곳에 대해 매우 위험하고 탐사 초기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업성이 없어서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게 아니라는 우리 정부의 설명과 다른 겁니다. 이를 대규모 3D를 해놓고 충분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이미 철수를 하겠다는 의사를 통보를 했는데요. 그 배경을 보면은 BHP사와 이미 그 합병 논의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되고요. 이 보고서가 나오고 3개월 뒤 우드사이드는 동해 사업권과 탐사 자료 등을 한국석유공사에 전부 넘기고 철수하겠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석유공사의 대개와 집계가 이번에 발표한 유망구조에 포함됐는지 물었지만 유망구조 7곳의 위치나 명칭은 기밀 사항이라며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이 보고서는 우드사이드가 동해 3D 탐사로 발견한 지역이 유망구조, 그러니까 시추 직전 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불투명하다고 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하이리스크, 위험 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부는 우드사이드의 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유망구조 7곳을 찾았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김한수 기자입니다. IER 보고서는 합병을 앞두고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작성하는 기업 분석 보고서입니다.
우드사이드 IR 보고서는 세계적인 회계법인 KPMG와 에너지 평가사 가프니 클라인이 맡았습니다. 보고서는 대개와 집계가 잠재 구조 단계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구조 전 단계입니다. 보고서는 두 곳이 유망 구조에 이를 확률이 각각 75%와 25%로 예상했습니다. 프로스펙트급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하나는 75%, 다른 하나는 25% 되는 그런 값이다 하는 정도로 이제 불확실성을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석유를 발견할 포텐셜이 높지 않다 이렇게 판정했을 수도 있고요. 10년 넘게 이곳들을 탐사한 우드사이드는 사업성이 없다며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분석 10개월 만에 액트지오사는 유망 구조가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탐사해놓았던 자료하고 우드사이드가 탐사해놓았던 심해적 자료하고 이 자료를 액트지오사에서 해석을 했고 대규모 유망 구조를 이 세 개 광구에 걸쳐 있는 유망 구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석유공사는 같은 지역을 분석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며 액트지오는 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통해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네, 오늘도 한여름처럼 더웠습니다. 간밤에는 강릉에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는데 지난해보다 엿새 빨랐습니다. 강릉 경포 해수욕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은진 기자, 해수욕장은 좀 어떻습니까? 시원합니까? 네, 바닷바람이 불어서 좀 시원할 줄 알았는데 낮 동안 달궈진 모래가 아직도 뜨겁고 공기도 습해서 정말 덥습니다. 그래도 답답한 집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곳 경포 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아직 정식 개장은 안 했는데요. 그래도 아쉬운 대로 바닷물에 발을 담그면서 더위를 식히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더위가 빨리 찾아왔어요. 오늘 낮 기온은 몇 도까지 올랐습니까? 오늘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은 33.9도였습니다. 시원하기로 유명한 대관령도 29도까지 올랐습니다. 어젯밤엔 최저 기온 25도를 기록하면서 강릉에서 전국 첫 열대야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갑자기 찾아온 무더위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최근까지는 계속 좀 많이 쌀쌀했는데 갑자기 이제 기온이 갑자기 엄청 올라가면서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쓰러질 정도로. 네, 오늘 전국이 한여름 날씨였는데 올여름 벌써 얼마나 더우려고 벌써 이러나 걱정된다는 목소리가 많아요. 네, 오늘 전국 대부분 지방의 체감온도 30도를 웃돌았습니다. 이달 초 문을 연 부산 해수욕장에는 물놀이로 무더위를 좀 피해보려는 시민들이 몰려서 한여름 피서철을 방불케 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곳곳에는 어제 이어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구는 거의 35도까지 올랐는데요. 이제 이런 날씨 속에서 일을 해야 하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은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리실의 체감 온도는 55도, 모자, 마스크, 위생복, 그 위에 방수 앞치마, 발목까지 내려오는 거 저희 착용하고 음식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오르듯 흐릅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한여름 더위가 평년보다 일찍 찾아왔는데요. 전국 곳곳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이것 역시 지난해보다 일주일 정도 빠릅니다. 때이른 더위는 습기를 품은 뜨거운 바람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경주는 36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며 이틀 연속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경기 용인은 수도권에선 올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낮 기온도 33도나 됐습니다. 통상 6월 초부터 차츰 기온이 오르다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찾아오는데 올해는 일주일이나 일찍 시작된 겁니다. 원인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햇빛이 내리쬐면서 지표면이 달궈진 데다 습기가 많은 남서풍이 더해진 탓입니다. 통상 습도가 10% 오르면 체감 온도는 1도씩 높아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염은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 일수가 올 여름 15일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평년보다 닷새가량 많은 겁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데다가 작년에 그 강했던 엘니뇨가 지구의 기온을 굉장히 높였고
빨리 시작된 더위 탓에 최근 3주간 신고된 온열 질환자는 벌써 70명이 넘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 넘게 증가했습니다. 주말에 비가 내리면서 이번 더위는 잠시 식겠습니다. 다만 오는 20일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최근 배달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마다 무료 배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료 배달 부담을 배달 플랫폼들이 아니라 식당들, 자영업자들이 지고 있습니다. 10,000원짜리 죽 한 그릇을 팔면 80원 정도만 남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장재현 씨. 지난달 매출 3천만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배달 플랫폼 몫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매출 감소보다 사실 배달 플랫폼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점점 세지고 특히 배달 플랫폼 간 무료 배달 전쟁이 시작된 이후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커피 2잔을 판매한 영수증을 살펴봤습니다. 장 씨가 부담한 배달 수수료가 900원에서 4,000원대로 무료 배달 전보다 4배 넘게 뛰었습니다. 기존엔 점주들이 여러 방식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젠 그마저도 어려워졌습니다. 대신 주문 한 건마다 6.8% 수수료와 2,500원 넘는 배달료가 붙는 요금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건 바이 건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높은 거죠. 고객은 무료 배달인데 그 고객이 기존에 조금이라도 내던 돈을 다 저희가 지불하게 된 거예요. 다른 가게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건당 2,900원이에요. 카드 수수료 3%에 지는 주문 중개 수수료 9.8이에요. 10,000원짜리 죽을 팔면 남는 건 고작 81원이라는 겁니다. 이때 한강에서 우리 광고를 멈춘 거예요. 광고를 줄이니까 이제 배달이 안 들어와요.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다 보니 결국 죽 한 그릇 값을 500원 올렸습니다. 실제 서울 시내 식당 10곳 중 6곳은 배달 플랫폼이 배달비를 인상하면 음식 가격을 올리거나 양을 줄였습니다. 플랫폼 업체들은 무료 배달 부담을 점주들에게 전가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업체 간 출혈 경쟁이 심해질수록 결국 부담은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마케팅 전략이지만은 결국엔 소비자들이 다 부담하는 게 아닌가. 현실은 배달 앱이 배달료는 부담을 안 지거든요. JTBC 정혜성입니다. 이렇게 식당들이 무료 배달 부담을 지다 보니까 배달 음식은 가격을 더 받는 이중 가격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무료 배달이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아니라 손해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가격을 재조정한 한 프랜차이즈. 배달 가격이 매장에서 먹는 것보다 샌드위치는 400원 비싸고 치킨 8조각은 1,700원이 더 비쌉니다. 배달 가격엔 평균 5% 높은 가격을 적용한 겁니다. 다른 프랜차이즈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일부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육개장과 두루치기를 파는 식당은 배달 주문에선 육개장이 500원 더 비쌉니다. 가격도 현장에서 먹으면 조금 더 쌀 때가 있더라고요. 부담스러워서 가능한 거리면 이제 제가 픽업해서 직접 먹으러. 매장에서 먹는 것보다 뭔가 서비스로 나오는 게 안 나온다든지. 최근 경기도 조사에서 매장보다 배달 가격이 비싼 곳은 10곳 중 4곳. 외식업계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배달을 시키면 시킬수록 플러스 알파로 배달 수수료를 따로 내는 게 있어가지고 배달 플랫폼에 내야 하는 광고료나 수수료가 늘었단 겁니다. 배달비 무료된 만큼 수익이 줄어드는 부분은 누구한테 짐을 지웠냐, 업주들한테 다 지운 거예요. 이 수수료 부담을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가지고 이중 가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뭐 소비자는 비싼 가격 내고 먹어야죠 뭐. 무료 배달 정책 이후 배달 시장은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는데 한편에선 이 같은 이중 가격이 더 늘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서울에서 삼겹살 1인분 가격이 처음으로 2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삼겹살뿐 아니라 김밥, 짜장면, 김치찌개 등 다른 음식 가격들도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고깃집. 삼겹살 160g이 16,000원, 1인분 기준인 200g으로 환산하면 2만 원 꼴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여전히 고민입니다. 늘 고민하죠. 늘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저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장사를 할수록 점점 남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식자재나 들어오는 원부자재 값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인건비나 공과금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가격을 언제쯤 올려야 되지 않나. 지난달 서울에서 삼겹살 1인분 가격은 2만 83원으로 처음 2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22년 18,000원을 돌파하더니 5개월 만에 19,000원을 넘어섰고 이제 2만 원까지 오른 겁니다. 여기에 흔히 곁들이는 소주나 맥주까지 더하면 금세 1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삼겹살 이제 고기 구우러 먹으러 갈 때 1인분이 요즘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막 보통은 한 사람당 뭐 더 무리해서 많이 먹고 하긴 했는데 이제는 뭐 1인에 1인분 하고 나중에 가서 그냥 간식류를 더 사 먹기도 하거든요. 김밥, 자장면 등 다른 외식 메뉴 가격도 한 달 전보다 모두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저녁에 외식 한번 하는 게 쉬웠는데 요즘엔 나가려고 하면은 좀 부담스러운 게 많이 있거든요. 외식 물가에 더해 각종 가공식품 가격도 덩달아 뛰는 상황에서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한 교육업체가 가톨릭대 의대 연구소와 함께 헬스 트레이너나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해부 실습용 시신을 활용해 강의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의사를 기르는 교육이나 연구를 위해 기증된 시신으로 60만 원씩 받으면서 유료 강의를 한 겁니다. 한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 등 운동 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한 업체 사이트에 올라온 안내문입니다. 프레시 카데바로 진행된다고 써 있습니다. 방부 처리를 하지 않은 해부용 시신을 말합니다. 약품 때문에 근육 등 인체 구조가 보이지 않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도 적었습니다. 강사는 가톨릭대 의대 소속 김모 박사, 수업료는 6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구소 측은 업체 요청에 따라 강의를 한 박사와 해부용 시신, 강의 공간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 연구 목적으로 기증된 시신이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유료 강의에 활용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체 측은 교육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였다며 참관 교육이어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법상 해부는 해부학 박사 등만 할 수 있지만 참관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논란이 일자 오는 23일로 예정됐던 강의는 취소됐습니다. 한 의사단체는 이 업체를 시체해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강원 춘천시의 한 야산에 불이 났는데 당국은 북한의 오물풍선이 화재 원인일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물풍선 때문에 주택 지붕이 망가지고 자동차 유리가 깨지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통제선 안으로 들어간 감식반원들은 폭발물 처리반과 경찰, 소방대원들입니다. 어제 오후 불이 난 강원 춘천시 야산입니다. 불은 20분 만에 껐지만 꼭 살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불이 시작된 지점에서 수직으로 8m 위에 북한 오물 풍선이 걸려 있습니다. 풍선에 매단 비닐 주머니엔 탄 흔적이 있었습니다. 풍선에서 산불이 시작됐을 수 있다는 의심이 가능했습니다. 풍선 비닐봉지 내부에서 어떤 여론에 의해서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의심은 가지만 정확히 어떤 물질이 어떻게 화재를 일으켰는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부수한 건 없고 흔적도 일단은 현재까지는 발견된 게 없고. 지난 9일 인천 강화군에서도 비슷한 화재가 있었습니다. 오물 풍선이 도로에 떨어진 뒤 불이 시작됐습니다. 이 오물 풍선이라는 게 이제는 하다 화재까지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화재 말고도 서울과 경기에선 주택 지붕이 부서지고 자동차 유리가 깨지는 등 12건 피해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진 피해가 생겨도 보상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일단 지자체가 예비비를 써서 이달 말까지 보상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참에 민방위 기본법을 개정해 보상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 박주원 양의 소송에 나가지 않아 재판에 지게 만든 권경의 변호사에게 법원이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9년 동안 딸을 위해 싸워온 어머니는 기가 막힌 판결이라며 대법원까지 가보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고 박주원 양은 지난 2015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를 인정하는 심리부검 결과도 있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이 보이지 않아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교육청과 학교,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 소송을 냈지만 모두 지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사건을 맡은 권경의 변호사가 재판에 가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권 변호사가 재판에 나가지 않은 건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라며 오랜 기간 이어진 소송이 허망하게 끝나 고통이 컸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권 변호사가 9천만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쓴 점, 따돌림을 당했을 때와 숨졌을 때의 사이에 시간 간격이 길어 이길 가능성이 낮았을 거라며 재산상 손해배상 1억 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거의 다 어머니가 내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혀서 신락 같은 그 기대는 조금은 제가 있었나 봐요. 너무 실망이 좀 큽니다. 이 재판 왜 있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억울함을 풀겠다고 했습니다. 권 변호사가 받은 정직 1년 처분은 올해 8월로 끝나 이후엔 다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전남 무안에서 70대 노모와 40, 50대 형제가 탄 차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형이 숨졌는데 알고 보니 치매 어머니를 돌보는 게 힘들고 막막해 형제가 함께 바다로 뛰어든 거였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부둣가 길을 하얀 SUV 한 대가 달려갑니다. 향하는 곳은 배를 대는 선착장입니다. 그런데 20분쯤 뒤 소방차가 이 길을 따라옵니다. 앞서갔던 SUV가 바다로 추락한 겁니다. 지난 9일 오후 5시쯤 전남 무안 작은 항구 모습입니다. 차량에는 40대 운전자와 50대 형, 그리고 70대 어머니가 타고 있었습니다. 일가족이 탄 차량은 이곳 선착장에 도착하자마자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70대 어머니와 50대 형이 숨졌습니다. 운전했던 40대 동생은 주민들이 건져냈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사람 한 사람만 맨 뒷미리 쪽으로 올라온 걸 봤어요. 그 이제 뛰기 전에. 형제는 일부러 바다로 돌진했습니다. 배우자 없이 혼자 살았던 두 아들은 치매 어머니 증상이 악화되면서 돌보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살아남은 아들은 더 이상 모시기 힘들었고 경제적으로도 막막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전속 살해, 그리고 형하고 같이 죽기로 해놓고 어떻게 보면 자기는 살아났잖아요.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지난해 98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돼 관리되는 환자는 57만 명, 40만 명 넘는 숫자가 미등록 상태입니다. 두 아들은 모두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엔 비슷한 처지 자녀들이 도움을 원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이성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흥미진진 조국. 자, 어제였죠. 야권에서 상임위원 배정을 다 끝냈죠. 네. 자, 눈에 띄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방위원회인데요. 자, 지난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조국, 추미애, 박범계 의원이 모두 공교롭게도 국방위에 배치가 됐습니다. 네. 조국 대표가 참 흥미진진할 것이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이 법무장관 출신이면 법사위원회를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 국방위를 택했군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앵커가 말한 대로 그런 분위기, 그런 그 전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 달이었습니다. 국회의장 선거에서 떨어진 뒤에 당내에서는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이 됐지만 본인이 거부하고 국방위로 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차상병 사망 사건 특검을 관철시키고 박정훈 대령을 지키겠다라는 이유를 밝혔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첫 5번째 공판에 나와서 저렇게 동행을 했습니다. 저 옆에 보면 이준석 의원도 보이고 있죠. 네. 자,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국방위원 자격으로 박정훈 대령을 만났고 재판 방청도 한 걸 했습니다.
네. 보통 국방위 하면 좀 다선 의원들 그리고 중량급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다. 뭐 이렇게 인식들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방위는 대선 주자의 필수 코스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 국방위원을 한 적이 있고요. 직전인 문재인 전 대통령도 초선 시절에 국방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주자급들은 앞다퉈 국방위를 한 번은 거쳐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자, 이재명 대표 바로 직전에 국방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권에서는 유승민, 홍준표 두 대선 주자들 모두 국방위를 거친 경험이 있고요. 네. 자, 이번 국회로 보시면은 여권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국방위를 지원한 걸로 알려져 있고 앞서 소개드린 대로 조국과 추미애 의원 모두 야당의 잠재주자로 분류가 되고 있죠. 다 국방위로 나와 있습니다. 자, 다만 이런 평가들에 대해서 조국 대표는 대선 주자라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대권 행보 이런 건 전혀 무관하고 당대표로서 일정이 매우 많다. 그랬을 때 상임위 부담을 좀 줄여야 합니다. 상임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곳이 외통위, 국방위 이 정도로 보통 국회 내에서 평가되고 있어서 네, 이 최상병 관련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국방위는 여러모로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안성맞춤 황교안, 이번에도 전직 법무부 장관 얘기인데요. 자, 총선 직전이었습니다. 3월 말에 한 40대 유튜버가 사전투표소와 개표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네. 바로 오늘 첫 재판이 열렸는데 자, 이 자리에서 자신은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심은 눈에 띄는 거는 바로 이 유튜버를 변호해주기 위해서 황교안 전 총리가 나섰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선거 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를 변호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황교안 전 총리가 나섰다. 어찌 보면 좀 안성맞춤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그동안 줄곧 꾸준히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에 대해서도 부정선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총선 결과 직후에 윤석열 정부 상당히 코너에 물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이 난국을 타개할 비법이 있다라고 제시한 게 있습니다. 네. 바로 뭐냐? 자, 부정선거 수사를 하면 난국을 타결할 수 있다. 이 솔루션을 제시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특기가 수사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앞장서 망가뜨리고 있는 부정선거를 왜 가만 놔두는 겁니까? 자, 그런데요. 지금은 민주당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인 것이죠. 자, 윤석열 정부의 선관위가 그렇다면 부정선거를 몰랐거나 저질렀거나 나몰라라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인 여당에서 가만히 있었겠느냐? 또 역대급 총선 패배를 기록하도록 가만히 있었겠느냐? 논리적으로 좀 맞지가 않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김포 장릉 앞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논란이 빚어진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는데요. 결과는 우리와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도쿄 정환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도쿄에서 차로 40분 정도 떨어진 쿠니타치시의 한 맨션 건물. 다음 달 수분양자들에게 양도를 앞두고 갑자기 새 건물을 부수겠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높은 건물이 들어서자 주민 반대도 있었지만 갑작스런 철거 소식에 다들 의아해하는 분위기입니다. 日が当たる当たらないのエリアの反対運動はあったんだけど、それはどこのマンションでも起きることで、ここが特別起きるってわけじゃない。 왼쪽에 있는 이 건물이 이번에 해체하기로 한 신축 건물입니다만 그 바로 맞은편에는 비슷한 높이로 오히려 규모가 더 큰 건물도 있습니다. 관할 시청에선 법상 문제는 없어 건물 준공을 막진 않았다고 합니다. 条例手続きを進めていただいている中で突然廃止届が出てきた. 테레비아사히는 이 거리가 후지산이 보이는 절경 백선에 드는 유명한 장소라는 점을 철거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 건물이 후지산의 조망 일부를 가린다는 겁니다. 건설사 측은 주변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자진 철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そうですね、法律とかに、別に触れるわけではないですけども、やっぱり地元の、いわゆるそういう帳簿とか含めてそこの通りの資産でありますので、それに配慮する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도 김포 장릉 인근에 세워진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사례와 대비됩니다. 장릉을 둘러싸고 있는데도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며 문화재청이 공사를 중단하라고 해 논란이 시작됐지만 결국 법원은 당시 건설사들이 문화재청 심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롯데 황정빈의 도루아웃이 논란이 됐던 이 장면, 그리고 두산 이승엽 감독이 퇴장을 불사하고 불만을 쏟아냈던 또 바로 이 장면, 모두 공통적으로 주루방해 논란 때문이었는데요. 홈 충돌 방지 규정과 달리 2루와 3루에서는 주루방해를 두고 명확한 규칙이 없죠. 그래서 그때그때 심판의 판단에 의존해왔었는데요. 오늘 한국야구위원회 KBO 사무국과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모여 실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주루방해를 비디오 판독 대상에 넣는 걸 검토하기로 했다는데요. 앞으로는 프로야구에서 이런 혼란이 사라지게 될까요? 여름의 시계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밤 강릉에서는 올해 첫 열대야도 나타났고요. 한낮은 경주가 무려 36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9도가량이나 웃돌았습니다. 영남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 용인과 전남 곳곳으로도 폭염주의보가 확대됐는데요. 내일도 더위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이 대부분 30도를 넘어서겠고 특히 영남 지역은 33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도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지만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오존 농도가 매우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18도가 예상되고요. 강릉은 25도로 내일도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와 대전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내리겠고요. 폭염 수준의 더위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지는 만큼 체력 관리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